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100여 년 전의 유럽.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기록되고 20세기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던 그때,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았던 세기 말의 예술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현대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 그 새로움이 움트던 시절.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된 두 도시, 파리와 비인의 두 음악가를 만나러 가봅니다. (19세기) 말 유럽 각지의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도시. 이곳 파리는 문화와 예술의 수도였습니다.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열차에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됐지만 1889년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만 해도 그리 환영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게 못생겼다고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철골로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 안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은 파리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DBC가 왔던 그 국제 박람회 그거를 위해서 세워진 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DBC도 이것을 똑같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19세기 말 파리에서는 만국 박람회가 수차례 열렸는데요. 덕분에 DBC도 세계 각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국적인 문화가 파리 예술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아시아 박물관. 에펠탑이 세워졌던 같은 해 김해 아시아 미술관도 개관했는데요. DBC를 매료시킨 작품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박물관에 호쿠사이라는 일본 작가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DBC가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 라메르인데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직접 보고 싶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김해 아시아 미술관에는 인도,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당시 새로운 문화에 목말라 하던 파리 예술가들 사이에 오리엔탈리즘이 유행하면서 동양의 문화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채색판화 우키요에는 단순함과 화려한 색채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미술계뿐 아니라 음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일본 채색판화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DBC와 인연이 깊다는 작품을 찾아보기 위해 보관실로 가봤습니다. 큐레이터의 안내로 내부에 보관 중인 작품을 꺼내볼 수 있었는데요. Okay, we came all the way over here to see this painting. I'm so excited to have a look and hear all about this painting. 바로 이 작품. 거칠고 큰 파도가 인상적인 호쿠사이의 대표작 가나카와의 큰 파도입니다. 검은 윤곽선이 만드는 단순한 형태, 수백 년간 지켜오던 서양의 원근법이 무시되고 강렬한 색채로 명암을 생략한 판화의 기법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This is probably one of the most famous image in Western countries for Japanese art. It was famous very soon.
채색 판화를 시작으로 당시 인상주의 예술가들 사이에는 일본 열풍이 한창이었습니다. Very famous collector of Japan. And probably this kind of prints could propose some new way of expressing the landscapes. 이전과는 다른 표현의 방식의 그림. 듀비시는 이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통해 교향시 바다를 작곡하며 인상주의 음악을 확립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듀비시의 귀를 사로잡았던 소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민속음악 가멜란 수업이 한창입니다. 가멜란 역시 만국 박람회를 통해 파리에 소개되었는데요. 이국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이 소리에 듀비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Really not the same as a piano. between Yeah. our notes. Also the fact that music is circular, so it's really different than classical Occidental music. European and even French musicians like Debussy were, but not Fauré also were influenced by the gamelan. Decisive influence on the way they conceive music and the way they could sing to other way of dealing with music that had nothing to do with European harmonies, European traditions that. 유럽의 전통 하모니와는 전혀 다른 낯설고 생소한 소리였습니다. That was most exotic, but incredibly wonderful. 이전과는 다른 규칙. 듀비시는 다양한 민속음악에 빠져들며 전통 방식을 벗어난 화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까지 유럽 음악에 대해서는 독일 낭만주의의 음악이었는데요. 생소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낯선 음악은 이제까지 지켜오던 낭만적 선율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음악을 꿈꿨던 듀비시. 이를 위해 거리의 소리, 타국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겠죠? (100년) 전에 듀비시가 그랬던 것처럼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음악에 취해봤습니다. 파리의 음악 수재들이 거쳐간 국립고등음악원. 듀비시도 11살에 이곳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피아노 천재로 인정받았던 듀비시, 그의 음악원 시절 활약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Nous avons les archives du concours de Rome, qui est un concours très important et très prestigieux, qui a été créé au XVIIe siècle en France pour la peinture, la sculpture, l'architecture. Dans ces années que je vous ai sorties, 1883, 84, il se trouve que parmi les 그때나 지금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콩쿠르 수상은 중요한 경력이 됐는데요. 듀비시는 10여 년간 음악원 생활을 하는 동안 각종 콩쿠르를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듀비시의 활약은 명성이 높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로마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Donc il y avait un concours qui était très officiel, très solennel, et après ce concours on décernait des prix qui permettaient donc de partir ou pas à Rome. 피아노 전공을 시작으로 작곡 영역으로 재능을 키워갔던 듀비시. 그의 곡은 음악원 수업에도 쓰일 만큼 좋은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C'est très beau, mais après, je pense qu'on peut encore plus l'apprécier quand tu c'est terrible ce que je dis. Quand tu fais du piano, non, c'est vrai. C'est plutôt les pianistes qui vont. Quand même très peu. J'aime beaucoup jouer en orchestre. En orchestre, c'est des très belles choses en orchestre. La La façon aussi de
même l'approche à l'instrument, le piano, qui a certainement, il avait une manière d'utiliser l'instrument qui, à mon avis, a beaucoup changé par rapport aux autres compositeurs d'avant. 멜로디, 화음, 리듬을 재해석하고 이전에 없던 음악을 만들어낸 DBC. 그는 정통의 음계 위에 불협화음을 가미해 더 다채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뷔시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장 에플람 바부제를 만났는데요. 그와 함께 드뷔시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It's small, but 바부제이 씨는 드뷔시 피아노 작품 전집으로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okay. I think I need another one. 드뷔시와 같은 파리의 음악가. 오랜 시간 그의 음악을 연주하고 연구해온 바부제 씨. 그는 드뷔시 음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I think it's important to also give an idea of how violent the music of Debussy can be, and not violent, not only dreaming, So that's why this I think is 때로는 격렬함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멜로디로 드뷔시는 가장 프랑스적인 음악을 만들어낸 이였습니다. Debussy is a revolutionary. Is breaking laws and breaking doors. We didn't mention jazz because, of course, you asked me about the influence of Debussy. But how Debussy influenced jazz is enormous. This one? 그는 드뷔시의 음악이 재즈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nd then I come out and start to sing on top of the piano. Yeah. And I played and ballet. 20살 드뷔시의 곡에서 느껴지는 재즈의 화성. You're right. It's so difficult. 어쩌면 드뷔시는 이미 현대 음악의 시작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2, 3. 파리가 한창 현대로 가는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쯤 오스트리아의 빈 역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빈을 둘러싼 오래된 성곽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도로 링슈트라스가 건설됐습니다. 그 거리 가운데에는 유럽 클래식 음악의 중심이었던 빈 오페라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음악 거목들이 이곳 빈 오페라 하우스를 거쳐갔습니다. There's a special room called Mallard Saal here. Wonderful. 수많은 음악가들 중에서도 오페라 하우스 최고의 음악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 사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 오페라 하우스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음악가. 그가 바로 구스타프 마일러입니다. 여기 있는 이 조각이 그 유명한 로댕이 만든 말러의 모습이네요.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빈 궁정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빈의 스타로 살아 있습니다.
극장 안에는 말러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Mahler was director of the Hofoper from as a 10 years from 1897 until 1807, and for that reason there was a special exhibition at the State Opera on Gustav Mahler. 말러 인생의 황금기였던 비인 시절. 세기 말 비인 시민들은 현실의 고민을 잊기 위해 예술에 관심을 쏟았고 이것이 좋은 시절이라는 의미의 벨 에포크 시대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일었던 예술의 붐이 말러의 인기에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Yeah. Could I touch it? Yes, of course, of course, yes. Because it's a score that Mahler Yes, touched. yes, yes, So yes. these are his notes. Yes. And turning pages.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스코어인데 지금 말러가 만지고 사용해가지고 지휘를 했던 스코어를 제가 만지고 있습니다. 말러가 남긴 것은 음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I think he has been the most important director in the history of that house. Wow. He made very important decisions in this house. For instance, he was the one who decided to close the doors once the performance begins. It was not the case before because you could come and go out. That was Yes, and that's very interesting. yes, and he was the first one to do that. And 이전에 없던 새로운 규칙들. 말러는 조명부터 무대 동선까지 공연의 세부 사항까지 직접 다 체크했다는데요. 음악을 위해서라면 청중과 무대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말러는 그렇게 빈 음악계에 큰 획을 그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산책을 좋아했다는 말러. 오페라 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말러가 살던 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ere Gustav Mahler has lived. There's Aha. also a remembrance. Visually, Gustav Mahler wohnt und komponiert in diesem Haus. Gustav Mahler lived and wrote in this house from 1898 till 1909. 1909. There they are. Grüß Gott, entschuldigen Sie nur ganz kurz. Wir sind ein Fernsehteam aus Korea, was eine Dokumentation über Gustav Mahler hat. Ja. Der ist ja in dem Haus geboren. Wissen Sie? Auf jeden Fall im 4. So in the 4th floor, but it hasn't been clarified which flat he directly really owned. So perhaps you just go up and press the buttons. 박너머는 모르지만 4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있다는데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사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그 말러가 살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Let's go upstairs and see. 그의 집에 가까워오자 괜스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벨을 눌러봤는데요. Wir sind ein Kulturteam aus Korea. Wir suchen die Wohnung, in der Gustav Mahler gewohnt hat. Wissen Sie zufällig, welche das war? War das hier in dem Stockwerk oder gegenüber in der Das war, soweit ich weiß, wirklich die Wohnung, aber... Ah, ja. But this apparently was the flat where Gustav Mahler was living and working. Here. So, yeah, this Wow. 드디어 말러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집안을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와우, 한 번에 말러가 살던 아파트를 찾았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Last time there came a interview, also another interviewer from Switzerland, and the only question was, do you feel inspired while sleeping in his room? I was like, not really, because right in front of his flat. Yes. 창을 열면 시야에 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방. 말러는 이곳에서 극장을 오가며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And to Vienna Opera House, it was pretty close, so he could. It's like a 10-minute walk. Right. I mean, if you're a little... 쉬지 않고 음악에 매진했던 말러. 지휘자로서 청중의 찬사를 받았지만 작곡가로서는 대중들에게 외면을 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러는 지휘자로, 작곡가로 비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Still nowadays, Mahler is a mountain that every performer, conductor and musician has to climb and beat. It's like the Everest for music. That's a good analogy, I think. The Mahler is Mount Everest. So I have great respect for that. 말러 음악의 정점을 완성한 교향곡 8번. 무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연주에 참여해야 해서 일명 천인 교향곡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규모뿐만 아니라 교향곡 전체를 성악으로 구성한 형식으로 음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기 말 비인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인 예술계의 뿌리 깊은 보수주의에 반대했던 젊은 예술가들이 분리주의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들이 분리파라는 의미로 세체치온 박물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당시 주축이 됐던 일원에는 음악계의 거장 구스타프 말러와 장식미술의 대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체시온 박물관에 이들이 추진했던 분리파 전시회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902년) 개최된 비인 분리파 전시회. 폭 24m에 높이가 2.2m에 이르는 클림트의 벽화가 전시관 벽에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5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분리파 전시회의 주제는 베토벤.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베토벤이란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했습니다. 파격적인 주제, 화려한 색채의 작품으로 유명한 클림트와 비인 음악계의 스타였던 마일러가 손잡고 비인 예술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전시회를 열었던 겁니다. They asked Gustav Mahler to interpret Beethoven's Ninth Symphony in the main room, which he did. I see. And he presented a quite new version, which was a shock for the Viennese artist scene. 벽화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의미인 황금 기사의 얼굴이 말러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림 속의 말러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던 클림트. 두 사람은 이후에도 더욱 유대를 돈독히 해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말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러 협회 회장님. 그의 집에서 말러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습니다. 비인 음악계를 대표하는 직책이었던 오페라 하우스 수장의 자리에 말러가 오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데요. Bach. And as a Jew, he never could come into this position. Never. Absolutely impossible. He only could come in this position when he changed his religion from Jew religion to Roman Catholic. 1897년 2월 유럽 음악의 중심인 빈에 입성하기 위해 유대인 말러는 카톨릭으로 개종을 감행했습니다. He was a very, very strong conductor, and he was very furious, and he thrown out musicians. 취임 후 처음 3시즌 동안 무려 100회의 지휘를 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무려 648회의 공연을 치러낸 마할러. 완벽에 가까운 지휘자로 또 작곡가로 활약했지만 그의 고집스러운 면모로 단원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빈의 높은 벽을 넘고서도 끊임없이 달려야만 했던 마일러. 최고의 위치에서 주목받았지만 마일러 자신에게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빈의 고독했던 말라와 달리 파리 듀비시의 처지는 좀 달랐습니다. 듀비시가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동네, 파리 예술가들의 집결지였던 몽마트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전철을 타고 블랑시란 역에서 내렸어요. 딱 내렸더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물랑 루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몽마트르로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몽마트르인데요. 현재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 거리가 100여 년 전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장소였습니다. 몽마르트는요,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커뮤운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공동체 집단을 이루면서 같이 살았던 장소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르누아르 같은 사람들도 같이 있었고, 그 음악가로 쓴 에릭 사티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파리가 아니었대요. (19세기) 말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 고흐, 르누아르, 피카소의 걸작도 이 거리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기 말 혼돈스러웠던 도심을 떠나 시대의 고뇌를 함께 나누었던 곳. 그 즈음부터 몽마트르 중심으로 모였던 예술가들은 여전히 그때의 전통을 잇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한 예술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근처에만 180여 개의 작업실이 있다는데요. 조각가, 회화가, 주얼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몽마트르의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5년째) 몽마트르에 머물며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는 화가 바도 씨. 몽마트르 아니면 더 이상 파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곳은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문을 열면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모여 소박한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몽마트르의 삶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Il y avait des vignes, il y avait beaucoup de cabarets. Donc les artistes, souvent, ils faisaient la fête le soir. Donc ça s'y prêtait bien. Et puis, c'était pas bourgeois. Donc du coup, c'était dans les possibilités matérielles. Parce que souvent, les artistes, ils n'ont pas énormément d'argent. 100여 년 전,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로 하나둘 모여들었던 파리의 예술가들 사이에 듀비시도 함께였습니다. 파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왜 예술가들이 도심을 떠나 이곳 몽마트르로 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100여 년 전 예술가들이 즐겨 찾던 캬바레로 향합니다. 당시 캬바레는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자유롭게 모여 예술을 논하던 장소였는데요. 19세기 말 문을 열었다는 캬바레 라빵아지를 찾아갔습니다. You got me. Hi, my name is Jay. Nice meeting you. Okay, Vincent. 이곳에서 듀비시를 비롯해 시인 말라르메와 작곡가 에릭 사티 등이 함께 어울리며 예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벽이랑 이 안에 색깔들이랑 역사가 그냥 그대로 묻혀져 있네요. 그 19세기 말에 그 분위기가 확 다가옵니다. 이 대에 이어 이곳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주인 아저씨에게 듀비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Before 1900, he starts, and the name is Freddie. He plays guitar and he runs the place here. Claude Debussy met Erik Satie at the Cabaret Chanois because to make some money. Claude Debussy was young and he was to make money. He directed the singer in the Chanois, and he met Erik Satie a long time later. Because I have to play. Yeah. The Moon. Claude Debussy. 말라르메가 시를 읽고 디뷔시가 피아노를 연주했던 곳. 작고 소박한 이곳이 세기 말 예술가에게는 탈출구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Elle avait du courage, comme de bien entendu. 누군가의 선창으로 하나 둘 따라 부르는 흥겨운 분위기. 이제는 예술가들이 아닌 대중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지만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Un billet de loterie, comme de bien entendu. Ça lui faisait déjà un gentil petit revenu. 그때나 지금이나 파리의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인 상제르맹, 이곳이 디뷔시의 고향입니다. 북적이는 시장거리 끝에 디뷔시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뷔시 and office tourism. 여기 디뷔시 사진이 있네요. 현재 이곳에는 관광 안내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Bonjour. Nous sommes ici pour le musée Debussy. Oui. Vous avez rendez-vous avec Monsieur Coppa. 뒷마당으로 들어서면 디뷔시가 나고 자란 생가와 이어집니다. In fact, his parents kept a China shop. China shop. I see. And that's why Debussy was born here. I see. Was this the China shop then? Yeah. I see. Bonjour, Monsieur Debussy.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자주 접했을 동양의 문화. 아마도 디뷔시의 취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본래 디뷔시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인이 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서 놀기 좋아하던 아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10살 때부터 정식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re you serious? Yeah. That's Debussy's hair. That's so funny. When I was in Salzburg in Mozart Museum, they had a locket of Mozart's hair. So It's very strange because when a painter or a sculptor wanted to do something to commemorate Debussy, yeah. They always reference to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Oh, yeah. And to Péléas. Yes. 1894년 32살의 디뷔시는 현대음악의 이정표가 된 곡 목신의 오후를 작곡했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을 떠올리게 하는 선율,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을 그려낸 것이 인상주의 화가들이었다면 이를 음악으로 가져온 것이 디뷔시였습니다.
목시네 오후는 말라르메의 시를 접하고 이를 음악으로 옮긴 곡이었는데요. DBC는 이 작품으로 현대음악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시작으로 너무나도 큰 음악사에 공헌을 한 DBC의 그 유물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유물들 몇 개 보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파리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전성기를 보낸 DBC와는 달리 비인의 스타 말러는 이곳 체코 남쪽의 작은 도시 이힐라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텔이 아니고 한 여인숙? 예, 그런 여관, 그런 말러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다녔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들어오니까 빌딩들도 정말 오래되었고 보수가 잘 안 돼 있고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말러는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체코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도 모두 이방인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러의 성장 배경이 그의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그가 자란 이 도시에서 말러의 흔적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I've been to Prague once, but 말러가 다녔던 중학교 관계자의 소개로 그의 생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Yeah, and we have that all in tape, so.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보냈던 집으로 현재는 말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4명의) 형제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던 말러. 그의 가정 환경은 연음악가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러의 부모님이요 선술집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선술집은 원래 1층에 들어오면은 있는데 그 박물관이 자현을 이 지하에다가 해놨다 그러네요. 클래식 음악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이 오가던 이곳에서 어린 말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훗날 그의 음악의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이 벽에는 이 조끼, 지팡이도 있고요. 모자, 바이올린. 선술집에서 이런 악기들이 다뤄졌을 테고 왁자지껄한 손님들의 목소리, 컵에 부딪히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이 말러의 음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호기심이 남달랐던 말러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악기와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러는 어린 시절 집 근처의 노동자들이 부르는 민속음악과 군악대 소리에도 흥미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훗날 그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중에서 종종 느껴지는 행진곡풍의 선율은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늘 경무에 시달렸던 말러는 복잡한 비인을 떠나 작곡에 몰두하곤 했다는데요. 오스트리아 시골 숲에 있는 그만의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좀 빨리 걸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빨리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가 특별한데요. 말러가 그랬거든요. 음악은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있는데요. 사실 말러의 음악에 올라가면서 이런 소리도 들어서 영감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말러가 작곡했던 그 오두막에 왔어요. 호젓한 숲속 오두막. 이곳에서 말러의 명곡들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100여 년 전의 공간이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This is original glass of that time. It's 100 years old. 100 years old glass. 유리창 하나까지 말러가 사용하던 그대로 지켜지고 있네요. 종류별로 새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 작은 오두막에 머물면서 말러가 꿈꾼 음악은 더욱 원대해져 갔는데요. 교향곡 역사상 최대 인원을 필요로 한다는 천인교향곡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개인사의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1907 by Mahler himself because his daughter died here. It was so terrible that he went away. He took flight from here, never came back. 어릴 적 여러 형제자매의 죽음을 겪었던 말러는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When I began this job, it was I knew only 2 pieces by Mahler music. Yeah. But this was the stone on which I built up my feeling for Mahler. Wow. How did you get this job? Well, this was it fell down from sky. I think. because like for instance the song Urlicht from the Second Symphony. Röschenrot. 교향곡은 세계와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해야만 한다. 말러가 남긴 말입니다. So wonderful. 상처와 외로움으로 고독한 삶을 살았던 말러의 음악에는 치유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했던 말러. 그는 50년의 생을 누구보다 뜨겁게 살다 간 음악가였습니다. 불안과 혼돈의 세기말을 살았던 두 음악가.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이 들끓던 시대에 파리와 비인을 대표하며 음악계의 중심에 서 있던 디뷔시와 말러.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100여 년 전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는 또 그들의 음악에 공감하며 위로받고 있습니다.